공장 한쪽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가루 형태의 재료가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형석 분말입니다. 형석은 공업용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광물로 보석으로 가공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형석의 기능은 바로 불화수소의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규제했던 3대 품목 중 하나 불화수소. 우리의 기술력으로 불화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현장을 찾은 겁니다. 형석가루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가 되기까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천천히 회전하는 거대한 원통. 이 안에 조금 전에 보았던 형석 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물질을 혼합하는데 재료는 바로 황산입니다. 형석과 황산을 반응시키는 과정, 그 속에서 불산이 형성됩니다. 불산은 불화수소의 수용액으로 무색에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인데요. 반응성이 높아 광물을 재련하거나 촉매제, 탈수제, 화학물질 제조에도 사용하는 공업용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 불산을 정제하면 고순도의 불화수소가 되는데 이때 반도체 산업의 필수적인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고순도 불화수소의 역할은 식각 공정에서 발휘됩니다. 포토 공정을 통해 반도체 회로를 감광액으로 현상한 다음엔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산화막을 제거해야 하는데 실리콘 화합물과 반응하는 불화수소가 이를 깎아내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관건은 불화수소의 순도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소재의 순도는 불량률에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아온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대체하고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내 불산 생산 기업들의 소재 자금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다. 유레카! 연구원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조금씩 오차 보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좀 있으면 지금 바뀌었습니다. 사르코드 16이니까 10항에서 16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나라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뀐 게 주파수로 치면은 0이 15개 붙어 있고 마지막 16번째 자리가 바뀐 겁니다. 주파수로는. 이렇게 작은 주파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주파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원자 시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도 감지가 가능한 원자 시계는 지하 1층 실험실에 있다는데요. 굳게 닫힌 철문 안으로는 원자 시계의 주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신호가 차단됩니다. 전화도 안 되죠?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그 세슘 원자 분수 시계가 되겠습니다. 세슘이라는 원자를 이용해 시계를 만들었다는데요. 길다란 원통형의 모습은 도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와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원자의 상태를 오랫동안 관찰하기 위해서는 원자를 진공 내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가둔 다음에 분수처럼 위로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렸다가 떨어질 때의 그 시간 동안을 저희가 측정을 하는 거죠. 원래 그 원자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간은 한 1초 정도 되죠. 근데 그 안에서 원자가 90억 번 정도
안에서 이제 진동을 하는 그 주파수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진자로 움직이는 시계를 보면 1초에 한 번 움직이는 것보다 1000번 움직이는 게 더 정확하고, 그래서 우리 보통 손목 시계에 들어있는 거는 수정 발진자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는 발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는 그거보다 훨씬 빠른 9192-631-770번을 1초에 진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시계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보다도 정확한 원자의 진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억 년에 단 1초가 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계라는데요. 여기에는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잡음이 매우 적은 주파수를 만드는 발신기가 있습니다. 저 잡음을 위한 기계인데 네. 소리가 아, 그렇죠. 소리가 엄청 큰데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거 딜레마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 온도를 매우 낮추려면 이렇게 열심히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시면 11켈빈 이렇잖아요. 우리 섭씨 온도로 생각하면 섭씨 온도를 하면 마이너스 270도. 시계를 오래 사용하면 평균값이 바뀌게 되는데 그동안 시계 자체의 잡음 때문에 주파수 변화를 파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허명선 박사는 저잡음 주파수 발진기 시스템 개발로 더욱 정확한 1초를 구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원자는 이 진동자의 주파수가 변하는 걸 이제 원자가 이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잡음이 너무 심하면 한 달 내내 관측을 해도 그 변화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잡음이 적다, 아주 잡음이 적으면 조그만 변화도 눈에 이제 확 띌 수 있는 거죠. 그 조금만 관찰을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 대연맹 표준시의 변화를 아주 잘, 그러니까 표준시를 잘 유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1년 이상 걸리던 주파수 평가를 몇 주 내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유레카! 첫 번째 기술은 스탑킥에 이은 백피스트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상대방이 앞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발바닥으로 상대의 무릎을 차고 난 후 재빨리 팔을 뻗어 오른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갔는지 확실히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스탑킥 백피스트가 뭔지 이제 잘 아시겠죠? 동물적인 판단력과 민첩성이 필요한 기술 스탑킥 백피스트를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인사이드 엘보 파워펀치를 만나보겠습니다. 서로 엉켜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정강이를 강하게 찬 후 원인치 펀치로 얼굴을 공격해 중심을 왼쪽으로 쏠리게 하고요. 팔꿈치 안쪽 부위로 상대의 얼굴을 강하게 타격합니다. 쉴 새 없이 공격이 들어오니 상대방은 정신을 차리기 어렵겠죠? 계속해서 엘보우 파워펀치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공격 동작을 천천히 확인해볼까요? 근거리에 있을 때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왼손으로 상대의 손 공격을 막고 오른손으로 배나 명치를 칩니다. 공격한 손의 팔꿈치로 상대의 팔을 쳐서 힘을 빼고요. 상대방을 앞으로 잡아당겨 무게중심을 흔드는 동시에 발끝으로 정강이를 가격! 그리고 쓰러지는 상대의 얼굴을 팔꿈치로 쳐서 마무리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상대의 밸런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해하는 게 관건인데요. 상대가 무너지는 역방향으로 연속 공격하면 비교적 적은 힘으로도 상대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죠. 이번엔 눈을 더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보셨나요?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지만 효과 만점인 파워펀치 연속 패링. 주먹을 날리는 상대의 손목을 손으로 쳐내고 상대의 두 번째 공격팔에 팔뚝을 이용해 아주 묵직한 파워펀치를 꽂아 넣습니다. 팔의 고통이 사라지기 전 상대의 다리를 차 무너뜨리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이 기술은 상대의 몸통이나 얼굴이 아닌 팔이 타깃이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상대의 오른팔을 팔뚝으로 쳐낼 때는 회전력과 푸드워크로 자신의 체중을 모두 실어야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기술은 포암 파워펀치인데요. 어떤 기술인지 먼저 보시죠. 4D 리플레이 기술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대의 팔을 쳐낸 후 양 팔뚝을 이용한 파워펀치로 상대의 공격을 막고요. 곧바로 팔뚝 안쪽으로 팔을 눌러 쓰러뜨립니다. 절권도는 품새 등 특별한 형식이 없어 수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단순한 기술들이 순발력 있게 나오도록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무술과 가장 큰 차이죠. 유레카! 1964년 미국. 그는 17세의 랜디 가드너라는 학생으로 과학실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는데 좋았어. 오늘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시작된 랜디 가드너의 무수면 프로젝트. 첫째 날, 생각보다 컨디션이 무지 좋다. 프로젝트가 진행이 잘 될 것 같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슬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눈에 초점이 잘 잡히지 않는다. 눈이 피로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TV를 안 볼 생각이다. 이틀이 지나도 아들의 실험이 계속되자 걱정이 됐던 랜디의 부모님. 결국 3일째부터 미 해군 신경정신의학 연구소에 의뢰해 아들의 상태를 검사하게 했는데 담당의였던 존 로스 대위의 보고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잠을 안 잔 지 3일째 되는 날, 별것도 아닌 말에 화를 내는 감정 기복이 관찰되고 발음이 점점 부정확해지기 시작했다. 4일째 되는 날, 랜디의 이상행동은 점점 심해졌는데 표지판을 보고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 반갑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집에 돌아온 뒤 아유, 왜 그래? 아이씨, 나 누군지 몰라? 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야.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유명 미식축구 선수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으며 심지어 주변에서 이를 부인할 경우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았다. 실험 6일째, 담당이의 상담을 받던 랜디. 자주 쓰는 물건의 이름조차 대답하지 못하며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듯 보였다. 실험 10일째, 어머니와 상담실로 향한 랜디. 나이 바보로 만들었어. 아유, 왜 이래, 이거 멀쩡한 거를. 날 바보로 만들어. 누군가 자신을 음모에 빠뜨린다며 피해망상까지 생겨났다. 그리고 11일째, 표정의 변화가 없어진 랜디. 검사 중에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조차 까먹기 시작했다. 랜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실험 빨리 멈춰야 되겠는걸? 이거 빨리 잠을 먼저 재워야 되겠어. 총 254시간 1분, 무려 11일 동안 깨어 있었던 랜디 가드너. 결국 더 이상의 실험은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험이 중단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인간의 뇌는 뉴런이라 불리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뇌세포 간의 연결을 바로 시냅스라고 부른다. 수면은 이 시냅스의 향상성을 유지하려는 장치로 우리 몸은 잠을 통해 시냅스의 기능을 유지하고 다음날 기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잠을 자지 않을 경우 기억력과 행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실험이 끝남과 동시에 수면에 들어간 랜디 가드너는 14시간 넘게 잠을 잤으며 본래의 수면 리듬을 회복하기까지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 실험을 통해 가장 오래 잠을 자지 않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랜디.
하지만 그의 도전 이후 실험의 심각성을 느낀 기네스 책은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도전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 유레카! 미어캣은 건조한 사막지대인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몽골수과 동물인데요. 1kg 남짓의 작은 몸집을 가진 미어캣. 20에서 50마리가 무리지어 협동하며 살아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미어캣의 우두머리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암컷. 수컷이지. 정답은 암컷입니다. 미어캣은 모계 사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심지어 암컷 미어캣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수컷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암컷의 크기가 수컷보다 큰 경우도 있답니다. 야생에서 미어캣은 수시로 주변을 살피며 보초를 서는데요. 하늘 위를 나는 맹금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잡식성인 미어캣은 곤충은 물론 전갈과 뱀까지 잡아먹는데요. 땅에 있는 먹잇감을 사냥하는 동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하는 동안 순번을 정해 보초를 서며 소리로 위험을 알리는데요. 이때 빠른 속도로 땅을 파고 굴에 들어가 몸을 숨긴답니다. 특유의 협동심으로 생존해온 사막의 파수꾼 미어캣.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진 미어캣의 살벌한 반전은 시크릿 주지에서 확인하세요. 진짜로. 암컷 미어캣들의 서열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미어캣들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몸집을 키우는데요. 우두머리 암컷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미어캣 또한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몸무게를 늘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두머리 암컷이 죽으면 장녀가 자리를 잇는데요. 만약 장녀보다 몸집이 더 큰 여동생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어캣에 사는 지역이 사막인데요. 사막은 매우 춥기 때문에 미어캣들은 동이틀 무렵이면 굴 밖으로 나와 태양을 등지고 서서 햇볕을 쬐는데요. 이때 미어캣 등에 있는 어두운 색깔의 무늬는 햇빛을 모아서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마다 햇빛으로 따뜻하게 몸을 데핀 미어캣은 밤이 되면 또다시 땅굴로 들어가 잠을 자는데요.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낮이면 태양을 등지고 서 있는 귀여운 미어캣을 보고 마을을 지켜주는 태양의 천사라고 부른답니다. 동족을 죽여요? 어떻게 죽여? 2016년 스페인 그라나다 연구진이 전 세계 포유류 1024종의 동족 및 새끼 사육을 파악한 결과 미어캣 사망 원인 중 19.4%가 동족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5마리 중 1마리가 동족에 의해 살해된다는 건데요. 이는 극단적인 서열 관계 때문입니다. 우두머리가 낳은 새끼가 아닌 다른 암컷이 낳은 새끼들은 우두머리에 의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따라서 미어캣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 새끼를 죽이는 영아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유레카! 실험실은 전선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뒤얽혀 있는데요. 이 실험실 자체가 하나의 초대형 시계와 같답니다. 왜 이렇게 전선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진공 안에 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수많은 레이저가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시계가 동작하려면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 차례차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모든 게 사람 손으로 할 수는 없고 다 전기적으로 껐다 껐다 해야 되니까 이 수많은 전선들이 지금 동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엔 세슘 대신 다른 원자를 이용해 시간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연구팀은 이터뷴이란 원자와 빛의 주파수를 이용해 시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시계들은 대부분
그 주파수 원이 기가헤르츠 또는 메가헤르츠 대역의 이제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보다 10,000배 이상 높은 빛의 주파수를 사용을 해서 시계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눈금이 세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변화도 더 잘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의 눈금이 촘촘할수록 길이를 더 정확하게 잴 수 있듯이 이터비움 원자는 세슘 원자보다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눈금이 10,000배 이상 좋아지는 것과 같은데요. 레이저를 이용해 이터비움 원자를 격자에 가둔 다음 진동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1초를 계산합니다. 분수시계의 경우에 한 1억 년에 1초 정도 틀리는 시계고 이거는 한 10억 년에 1초 정도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시계 저거는 한 100억 년에 1초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에 한 1초 틀리는 시계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터비움 광격자 시계의 핵심은 바로 이 작은 챔버에 있습니다. 모든 파장의 빛에 대해서 반사가 전혀 없는 물질이 이 안쪽에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빛이 들어가면은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터비움이라는 원자가 갇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는 아주 그 세계에서도 없는 거의 유일한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가 외부 빛에 노출되면 진동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장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100억 년에 1초를 틀리는 정교한 시계를 개발한 겁니다. 광격자 시계가 개발이 되면서 세슘 원자 분수 시계보다 뭐 100배 이상 정확한 시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초를 다시 정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그게 머지않은 미래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초의 정의가 일어날 때 충분히 기술이 성숙되어 있어야 초의 정의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초의 정의에 기여를 한 나라가 결국은 선진국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유레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예요. 어려서부터 아르키메데스는 한 문제에 몰두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특히 수학을 좋아했던 그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풀곤 했답니다. 훗날 수학자가 된 아르키메데스는 당시 고대 그리스 왕의 부름을 받아 수학 연구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그를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금 세공인에게 왕관을 만들게 했는데 아무래도 금이 아닌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네. 자네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그날 이후 아르키메데스는 온통 왕관이 금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고민에 빠진 채 목욕탕을 찾은 그가 물속에 몸을 넣자 바로 그때 물이 넘쳐 흘렀어요. 아르키메데스는 문득 그래, 물체가 액체 속에 잠길 때 그건 흘러나온 액체의 부피가 그 물체의 부피와 같구나. 그리고는 새로운 발견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벌거벗은 채 거리로 나와 알았다라는 뜻의 유레카! 유레카! 를 외쳤어요. 이를 통해 왕관 속에 금이 아닌 다른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집중 또 집중한 끝에 물에서 작용하는 힘인 부력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수학 연구에도 집중하며 도르래, 기중기, 양수기 등 발명에 성공. 지금까지 세계 3대 수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힐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아르키메데스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바로 집중력.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집중하고 문제를 끈질기게 해결하려 한 습관 덕에 위대한 발명가이자 수학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유레카! 고즈넉함이 내려앉은 한 고택. 대구에 자리한 구암서원인데요. 뜨겁게 내리쬐던 해가 저물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숨겨져 있던 서원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학자 서침 선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 창건한 건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저녁을 맞이한 서원은 미디어 파사드라는 옷을 입고 이곳에 서린 이야기를 들려주죠. 건물을 물들이며 구암서원의 역사를 담아내는 고운 빛깔.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을 캔버스 삼아 빛이라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 아트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LED 조명을 기반으로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데요. 빛이라는 강력한 시각 정보를 활용해 건물을 하나의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죠. 이곳 구암서원에선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건물에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해 구암서원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구암서원의 설립 배경을 소개하며 선비정신을 노래하는 이 순간, 이곳은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고택에 펼쳐지는 오색찬란한 빛의 퍼레이드. 조금 더 발걸음을 옮겨보면 서원을 오르는 계단에서도 사람들이 거니는 길목에도 빛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장소의 제약 없이 공간 속으로 녹아드는 그림자 조명, 고보라이트입니다. 셀로판지에 그림을 그린 뒤 빛을 쏘면 그림이 반사돼 비치는 거죠. 최근엔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렌즈에 직접 레이저로 모양을 새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깊은 밤, 도시를 물들이는 신비로운 야경. 고택을 훼손시키지 않고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한 채 서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데요. 유적의 가치를 전하며 예술의 장으로 변신한 모습은 볼거리 제공을 넘어 도심 한가운데에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죠.